이런 언어의 선택 때문에 정지용을 두고 비록 한자를 많이 사용했지만 보물 같은 우리말의 창고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암흑을 헤쳐오면서 불빛을 밝힌 등대직이다. 그래서 정지용의 이 시를 보면 그는 우리말의 창고직이고 우리말의 등대직이다. 시로 하는 인성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정지용의 바다 구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다 구 정지용.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같이 제재 발랐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애쓴 해도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회 동그라니 받쳐 들었다.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잘 들어보셨습니까? 정지용의 시의 바다 구입니다. 바다 구니까요, 바다 1부터 시작해서 9편까지 있는 연작시라는 이야기겠죠. 그 외에도 또 바다에 관한 제목의 시가 또 따로 있고 또 바다를 소재로 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용은 바다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시인이다 할 수 있겠네요. 고향이 충청북도거든요. 산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도인데 바다를 만이 안에 그 시의 소재나 제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바다를 미지의 세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바다는 근대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정지용이 요즘 와서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 인정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건한 모더니즘 같으면 이미지점, 주지주의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지점과 주지주의가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사실은 조금 주지주의가 폭이 넓어집니다. 또 과격한 것은 초현실주의거든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인데 과격한 모더니스트라면 이상이요, 온건한 모더니스트라고 하면 정지용이 되겠는데 정지용 자신은 자기 스스로 모더니스트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스스로 이미지스트라 주지주의자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즘은 토마스 어니스트 흉, 에즈라 파운더 등이 주가 되었던 시운동, 1900 10년대에 있었던 시운동이고요. 주지주의는 그 이후에 1920년부터 1930년대, 그러니까 1920년 I.A. 리처즈와 T.S. 엘리어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1930년대 영국의 소위 컨츄리파, 옥스퍼드 출신들이 모여있는 컨츄리파라고 하는 이 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확산되면서 넓게 주지주의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그 이미지점 시에다가 뭐 T.S. 엘리어트의 몰개성론이니 객관적 상관물이니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 가면서 주지주의로 확장되었으니 조금 범위가 넓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정지용 자신은 이미지점이니 주지주의니 이미지스트니 주지주의자니 뭐 이런 말을 생각도 자처도 하지 않았고 또 시각적 표현이란 말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정지용은 일본 유학을 도지사 대학에서 했죠. 윤동주가 다녔던 학교죠. 그 윤동주의 선배가 되는데요. 같은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희 전문 학교 시절에 만났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처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정언도 있는데요. 정지용은 도지사 대학, 즉 한자로 동지사 대학에서 교도에 있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를 공부해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는 주지주의자가 아니거든요.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지주의인이 이미지점인이 하는 이 모더니즘 개념은 낭만주의 죽이기거든요. 몰 개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을 없애버린다. 개성은 가장 중요한 게 낭만주의거든요. 근데 자기는 낭만주의 시를 공부해서 졸업 논문을 썼는데 자기 시 쓴 것은 주지주의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만 어쨌든 이 정지용의 시세계에 대해서는 호락호락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PD님은 자꾸 좀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끝낼 수 없는 성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다 구를 읽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지용 씨는 이행을 한년으로 형태화시키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리정연한 형태랄까 구조를 보이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이 한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8년 16행 시입니다. 앞에 사연, 뒤에 사연 이렇게 구조가 양분화되어 있는데요. 앞에 사연 전반부는 바다 중에서 설물 현상을 묘사한 것이고 뒤에 사연은 밀물 현상을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 나르고 했다. 바다가 달아나지는 않죠. 정확하게 하면 바다의 물결이 뿔뿔이 달아나르고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 볼까요? 푸른 도마 뱀떼 같이 했으니까 주기법이지 않습니까? 제재 발랐다. 이미 지점이 1910년대 등장했을 때 시는 이렇게 써야 한다는 어떤 강령을 내세웠습니다.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주기법은 쓰지 말고 언유법을 써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기법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재 발랐다. 기본형은 제재 바르다. 우리말 토박이 말이죠. 참 좋은 말입니다. 수다스럽게 제잘거리다 그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바다의 물결이 원관념입니다. 보조관념이 뭡니까? 푸른 도마뱀떼죠. 푸른 도마뱀떼 하니까 대번에 무슨 시각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꿈틀거리는 거, 출렁거리는 거, 몹시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 바다의 물결은 뿔뿔이 달아나라고 했는데 마치 그것은 푸른 도마뱀떼 같이 수다스럽게 제잘거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꼭 바로 이 도마뱀떼의 꼬리라고 했으니 이제는 비로소 주규에서 언유로 넘어갑니다. 이 언유법입니다. 이 꼬리는 바다의 물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관념은 바다의 물결이에요. 꼬리가 보조관념이고요. 바다의 물결이 이루 잡히지가 않았다. 너무나 빠르게 꿈틀거리면서 달아나려고 하니까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흰 발톱이 또 요것도 언유법입니다. 흰 발톱이 하나의 보조관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원관념이 뭘까요? 파도의 하얀 포말, 즉 물거품을 말합니다. 파도의 하얀 물거품을 흰 발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비유입니다.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생채기는 방언형이죠. 상처의 방언형입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해변이 어수선해진 모습을 지금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바다의 설물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면 그 다음부터는 밀물 현상이다. 그 다음 적어도 새연은 밀물 현상이고 마지막 연은 제8년은 뭐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제는 다시 물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밀물 현상을 몰아다 붙이고 있다. 가까스로 변죽이 뭡니까? 변죽을 울린다. 악기 우리나라 장구나 북의 그 언저리 가장자리를 변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국악에 연주할 때 북만 치는 게 아니에요. 장구의 안에 북중 가운데만 치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로도 칩니다. 쿵딱쿵딱 하면서 이렇게요. 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드르륵 이렇게 변죽을 울리기도 하죠. 변죽은 언저리, 가장자리 그런 뜻입니다. 변죽을 둘러서 손질을 하여 물기를 씻었다. 원문에는 씻었다인데 씻었다가 되겠습니다. 이 엘선
참 가장 어려운 단어이네요. 해도에. 해도란 말도 좀 들어보지는 못한 말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바다 그림입니다. 엘선이 뭘까요? 애를 썼다, 수고했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애를 썼다, 애를 썼다. 네. 바다가 애를 써서 만들어낸 바다의 지도, 바다의 그림. 또는 해안선을 뜻하는 것 같아요. 해안선, 해안선. 바닷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말 바닷가보다는 한자로 된 해안선이 더 적절해 보이겠네요. 바다가 애를 써서 만들어낸 해안선에, 아까는 바다가 물이 밀려나갔을 때는 그 해안선이 안 보이다가 다시 밀려드니까 밀물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해안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썰물로 나가야지 해안선이 보이고 밀물 들어오면 안 보이죠.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밀물이 들어오면 해안선이 잘 안 보여요. 여기에서는 밀물로 형성된 해안선 같아요. 그리고 썰물 되면 해안선 자체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불분명하죠. 이렇게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갯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예. 그런데 밀물 현상이 되면 딱 안에 그 선이 뚜렷해지잖아요. 이 L선 해도는 바다가 애를 써서 만들어낸 해안선이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찰찰 넘치도록, 찰찰 돌돌 구르도록,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밀물 현상을 말하고 있네요. 마지막에는 뭐 썰물, 민물 다 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동그란이 받쳐들었다 하고 느낌표가 있네요. 해동그란이 처음 듣는 표현이죠. 아까 제재 발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연잎인양 오므라들고 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어 사전이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한 권짜리가 1두꺼운데 이것이 3권짜리로 되어 있어요. 가장 방대한 건데 거기에 해동그란이, 그러니까 기본형은 해동그라타가 되겠죠. 해동그라타가 없습니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터넷에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우리말샘이라고 하는 인터넷 국어사전이 있어요. 네티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국어사전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국어사전이 국어학자나 그리고 국어사전 연구가들이 만들어낸,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사전인데 이제는 네티즌들도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인터넷 국어사전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는 마침 해동그라타가 있어요. 참 안에 거기서 인터넷에서 제가 해동그라타 1, 2, 3 요것을 읽어 드릴 테니까, 첫째 1. 놀라거나 두려워서 크게 뜬 눈이 동그랗다. 2. 둘째 2. 일이 모두 끝나고 남은 것이 없이 가뿐하다. 뭐 요즘 말로 하면 홀가분하다. 셋째 3. 옷맵시나 짐을 싼 모양 따위가 매우 가뜬하다. 가뜬하다는 간편하거나 손쉽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해동그라타가 1, 2, 3 중에서 무엇이 해당될까요? 1번에 가깝네요. 동그라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그라타가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그 뒤에 그렇죠. 지구는 연잎인양 오므라들고 펴고 오므라들고 펴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해동그라니는 동그랗게 받쳐들었다. 왜? 밀물이니까. 지구는 연잎인양 오므라들고 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지구는 우리가 아는 지구가 아니에요. 육지를 뜻합니다. 왜? 지구는 바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연잎인양 오므라들고 펴고 하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육지거든요. 육지. 그러니까 지구란 표현보다는 육지란 표현을 써야만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 당시 정지용은 지구가 육지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생각해봐요. 지구에는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바다는 제외하는 거예요. 육지는 연잎처럼 오므라들고 펴고 하고 있다. 오므라들 때는 밀물이고 펴고 할 때는 썰물이고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옥타비아 파스 하면 시인으로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죠. 노벨 문학상은 주로 소설가들이 받습니다. 평론가는 한 명도 없고요. 주로 안에 한 10명 받으면 소설가들이 한 7명 받고, 뭐 한 명은 뭐 무슨 기록문학가, 극작가, 뭐 한두 명은
시인들이 받습니다. 그 시인들은 10% 내지 20%밖에 안 되는데 시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옥타비아 파스, 중남미 멕시코 시인이죠. 이 옥타비아 파스가 시인이면서 또 시의 이론에는 아주 정통합니다. 특히 동양 사상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죠. 1990년이었던가요? 정확하게 90년 맞네요. 1990년에 받았는데 서정시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어디서 받는지 잘 기억이 아주 20몇 년 전이어서 기억이 흐릿합니다만 이런 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서정시는 밀침과 당김의 조화, 들숨과 날숨의 조화, 또 무엇의 조화? 밀물과 설물의 조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연상케 합니다. 밀물, 설물 하니까요. 그만큼 대자연의 조화와 균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 서정시다. 그 서정시의 뭡니까? 이론론적 동화의 세계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옥타비아 파스의 서정시의 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밀물, 설물이라 하니까 정지용은 바로 이 시에서는 그야말로 서정시의 이론론적 동화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시에서 나는 이렇게 봅니다. 실패한 언어도 있고 무척 성공한 언어도 있다. 여기에서 실패한 언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또 성공한 언어, 무척 성공한, 그냥 성공이 아니라 무척 성공한 언어가 두 가지 있어요. 산호라고 하는 한자어와 해도라고 하는 한자어. 이것은 실패한 언어입니다. 100점 만점에 나는 4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재 발랐다. 아까 나왔죠? 제재 발랐다. 기본행은 제재 바르다. 또 그리고 회동그라니. 이것은 해동 그라타가 기본행입니다. 이 두 가지 언어는 무척 성공한 언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겠어요. 이것을 평균을 내면 70점. 그러니까 앞에 산호와 해도를 안 썼으면 거의 완벽한 시다. 완벽한 우리말로 구사된 시다. 산호, 정지용이 산호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여러분 본 사람 있습니까? 산호를. 산호는 그 물속에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못 봅니다. 헤엄 조금 치가지고 그 보겠어요. 이 산호는 여러분들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산호는 정지용도 안 봤어요. 이 이미지점이나 주주주의는 경험한 사실을 시로 써야 되는데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무엇으로 경험했냐? 일본에서 공부할 때, 유학할 때 사진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죠. 본인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그 산호를 갖다 했단 말입니다. 산호는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식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식물처럼 뭐 해초로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19세기 때 와서는 석회질 골격 때문에 작물로 오인을 했습니다. 20세기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비로소 지금의 동물로 접본 겁니다. 식물에서 강물에서 동물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어요. 이게 무슨 동물이냐? 자포동물이라고 합니다. 자포가 이게 또 어려운 말이죠. 자사세포의 준말입니다. 자사, 찌르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실이 있어요. 이것이 남을 공격하고 플랑크톤을 공격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찌를 자자, 자객할 때 자자. 자사, 찌르는 실. 자포동물은 무엇이 자포동물이냐? 이 산호, 또 그리고 해파리, 말미잘을 자포동물인데 하등동물입니다. 수한 촉수를 이용해서 그 촉수가 바로 자사입니다. 찌르는 실. 이용해서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것. 이 산호라고 하는 자포동물을 보지도 않고 뭐 책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봐놨고 그걸 안에 이렇게 서서히 실패한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흰 발톱에 찍힌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를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검붉은 암초, 그 바다 물이 안에 밀려 들어갔다, 밀려 나왔다 할 때마다 이렇게 드러났다, 숨었다, 드러났다, 숨었다 하는 암초. 바닷가에 암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붉은 암초보다 외롭고 슬픈 생채기 하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흰 발톱에 찍힌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이게 뭡니까?
흰 발톱에 찍힌 검붉은 암초보다 외롭고 슬픈 생채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리고 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L선 해도를 해안선으로 했어야 성공한 언어가 되겠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시인들 중에서 모더니스트라고 자처하거나 평가되고 있는 시인들이 많습니다. 모더니스트로 자처한 사람들, 뭐 김기림, 박인환, 이상, 김경린, 김강균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모더니스트로 자처하지 않았지만 평가되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정지용, 뭐 장만영, 김수영 이런 사람이라고 보겠는데, 모더니스트 시인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한자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한자 표기를 많이 구사한다. 굳이 한글로 써도 될 걸 한자어라고 해도 우리말로 쓸 수도 있는데 한자로 표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원문을 보면 빼곡하게 있는 것들이 모더니스트 시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한자로 조화된 기호체계, 약호체계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거나 근대성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관념체계, 시각적인 것, 시각적인 글쓰기의 간섭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한자어를 새롭게 보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용 시에도 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수영은 뭐 한자가 아주 빼곡하고요. 가장 한자를 많이 쓴 사람은, 그것도 일본식 한자를 많이 쓴 사람은 이상이고, 우리말을 주로 표기하거나 우리말을 구사한 시인의 계열은 바로 모더니즘과 반대에 있는 시인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김소월, 한용운, 백서, 윤동주, 뭐 김영랑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토착을 가장 많이 구사한 사람은 김소월과 백석이고요. 어려운 토착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토착어가 많고 아주 쉬운 토착어가 많은 시인으로 이야기하자면 김영랑과 윤동주인데, 백석은 좀 탁하고 그 언어가 우리말이 좀 탁한 우리말이고, 윤동주는 맑은 우리말입니다.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 근데 그 탁하고 탁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 맑다 하는 것은 딱 한 번 들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와닿는 말. 그러니까 탁한 것이 가치론적인 우위다, 맑은 것이 가치론적 우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정지용은 한자도 많이 사용했으면서 또 우리말을 잘 가림새 있게 선택적으로 시에 끌어들였다. 이런 언어의 선택, 아까 말했듯이 제재발랐다, 회동그라니와 같은 언어의 선택 때문에 정지용을 두고 비록 한자를 많이 사용했지만 보물같은 우리말의 창고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식민지의 암흑을 헤쳐오면서 불빛을 밝힌 등대직이다. 그래서 정지용의 이 시를 보면 그는 우리말의 창고직이고 우리말의 등대직이다, 이런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질적으로 느끼지는 언어와 해도가 실패한 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화된 유기체와 같습니다. 시어 하나가 뭔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시어 하나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모습이 화롭고 균형을 가지면서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지용의 바다구에서는 우리말로 된 시어 두기 때문에 시의 가치가 아주 선명하게 살아나고, 그 생경한 한자의 두기 때문에 전체의 가치를 훼손시킬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에서의 부분적인 시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 또 그리고 위상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다구 정지용.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같이 제제 발랐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애쓴 해도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회 동그라니 받쳐 들었다.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